네, 우리 딱 문 닫으려면 딱 시작해. 빨리 나가. 시작하기 이제?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시 강화도 조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지금 학습 다룬 제목이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입니다. 조선이 최초로 문호를 항구를 개항을 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통상을 시작하게 되는, 또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발판이 마련이 되는 이 조약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오늘은 이 강화도 조약과 그 다음에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첫 번째를 보면 강화도 조약과 그 후속 조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 체제를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이 강화도 조약뿐만이 아니라 후속 조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후속 조약이 더 체결돼서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후속 조약 두 개, 그래서 세 개의 조약이 실은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불평등 관계를 마련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서양 열강, 특히 미국과의 수교 배경과 그 성격을 파악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조약이죠. 이후에 조선은 일본 이외에도 서구의 서양의 여러 열강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문호 개방 조약을 체결하고 들어오게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당시에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많은 서구의 제국주의 여러 강대 국가들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조선이 미국하고 문호 개방 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조선과 미국이 체결하게 된 이 문호 개방 조약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내려와서요. 일단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조선 내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도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 정치, 그리고 이제 서양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수교 교육 정책을 강화시켰던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과 정권 다툼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서 조선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 정책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동안 조선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시대가 지금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조선이 언제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 조선도 부국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외국 세력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과 통상돼야 되고 새로운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개항과 통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호 개방과 통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런 이 의견을 우리가 통상 개화론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로 이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박규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평양 감사를 맡아서 이 제너럴 셔먼의 소각을 치유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박규수가 바로
18세기 중반에 활약이 있었던 중성학파, 북학파의 대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박지원의 친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 교수는 자기 할아버지인 북학파 박지원의 사상을 계승을 해서 국가가 후국 강병을 달성하고 또 외국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지요. 자, 박 교수와 함께 우리 조선의 통상개화론을 시작했던 대표인물로 여기 오경석과 유홍기라는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오경석은 당시에 조선의 역관입니다. 통역관이에요. 그리고 유홍기는 의관, 의사지요. 자, 이 사람들은 중인 신분들입니다. 조선에서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무장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화 사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자, 이런 이제 박 교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통상 개화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과거에 정한론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사건이 1875년에 일본에 의해서 도발된 운요호 사건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이 운요호 사건은 일본의 그 함선 운요호가 강화도 주변을 배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우리 강화를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비대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일본 배에게 일본 조선 군대가 먼저 포를 쏘고 공격을 했다. 이런 특식을 잡아가지고 조선을 협박을 하면서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1875년 운요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포함 외교라는 것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형적인 문호를 개방시키는 수법이에요. 군함을 들여보내서 무력으로 시위라고 협박을 하면서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외교 작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요호 사건이 말하자면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의 포함 외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함을 들여보내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협 아래 개항과 통상이 이루어지도록 협박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조선 정부는 대원군 집권 시기하고는 다르게 당시 조선 내에서도 통상 개화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이 개항과 통상을 요구해 올 때 대원군 시기와 같이 전쟁을 택하지 않고 이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이름하여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의 관리들이 강화도에서 만나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별칭이죠. 그리고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제 이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이 청이 영국과 체결했던 난징조약이나 또 일본이 미국과 체결했던 미일수통상조약처럼 근대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한 나라의 이익만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 말하자면 그 침략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조약으로 이게 이제 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그 중요 조항들과 그 다음에 각 조항들이 앞으로 우리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조약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요, 우리 학습지에 지금 여기 잠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9페이지죠. 교과서 179페이지 탐구활동을 봐주세요. 자, 탐구활동에 보면 지금 자료 1번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5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어떻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거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관 1조입니다. 제1관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다.
지금 이 그 조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체결하게 되는 조약이거든요. 그런데 제1조에서 조선의 주권, 자주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를 해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에서 지금 만들어진 조항일까요? 자, 이제 잠깐 여기 칠판에 지도를 좀 참고로 해주세요. 자, 우선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우리 조선은 이미 1636년에 발생했던 병자호란으로 중국의 청과 사대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예요. 즉 조선은 청으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지금 진출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본은 조선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침략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청나라의 간섭이나 내지는 견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선 너희는 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지금 자주의 나라,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실제로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조선 뒤에서 조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나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명시되는 것이냐. 그렇죠? 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한반도 조선에서는 이제 기득권,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조선과, 청나라와,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새로 진출하는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한동안 청과 일본의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 청과 일본의 대립은 조선에서 1894년 청일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제4관입니다. 이 4관의 조항 때문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최초의 문호개방조약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조선 정부는 지금 일본의 요구대로 부산과 그 다음에 나중에 원산 그리고 인천 3개 항구를 개항을 해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3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일본인에게 통상을 허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문호개방과 통상을 허용하는 이런 조항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항구 가운데 일본이 지금 처음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항구, 이 왜 3개의 항구가 지금 선택이 되냐는 거예요. 자, 부산, 인천, 원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우선 우리가 부산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산은 조선 전기부터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특히 조선 후기에 공무역, 사무역이 발달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 무역을 했던 곳이죠.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그래서 부산을 개항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즉 경제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개항을 요구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려면은 이 서해 바다를 먼저 상당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이 가까운 지역들을 놔두고 왜 인천을 개항하라고 요구를 했냐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인천은 바로 서울의 한양의 관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수탈을 할 때 반드시 서울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울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쉽고요. 반대 역할을 하면 어디에 먼저 들어오게 되냐? 인천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는 건 일본의 정치적인 침략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산입니다. 이 부분은, 이 원산 지역은 특히 더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원산 지역은 일본 지금 동해안으로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항구 가까운 건 놔두고 여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산을 선택하냐 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여기 칠판에 그려놓은 지도 내용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조선은 청과 산에 관계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앞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 나라가 실은 청 말고 또 하나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가 연해주를 점령하고 앞으로 한반도를 교두보로 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지금 이미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선에 먼저 들어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우리 조선에서 러시아하고의 충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러시아와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일본이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원산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러시아와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항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강화도 조약은 단순히 통상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개항을 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인 측면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개항을 시키는 이런 조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 조선에 대한 장기적인 침략,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개항 초부터 준비를 하고 좀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관입니다. 7관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는 연안 측량권 또는 해양 측량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영토인 조선의 산면, 이 해안을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지리적으로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런 우리 영토, 특히 해안 영토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수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허락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거의 3박을 이용을 하게 되죠. 통상을 할 때도 3선을 이용하고 혹시 나중에 군사적인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는 이제 군함,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해안의 이 지역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일본이 경제적 군사적 활동을 할 때 유리하게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 영토를 지금 일본이 확인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장악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아주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또 조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관입니다. 지금 이 9관은 좀 독특한 내용인데요. 양국 국민이 임의로 무역을 하면, 임의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 정부를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양국 국민의 무역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국, 조선이나 일본 정부는 조선, 일본의 상인들이 무역 활동을 하는데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강화도 조약에 왜 이런 조항을 규정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우리 조선보다 먼저 지금 산업화 근대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근대적인 아직 경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조선보다는 말하자면 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 상인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서,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좀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예측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조선 정부는 이 조선인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조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자기들 욕심대로 만약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장하는 조항이 바로 이 9관 조항이에요. 역시 불평등이죠. 자, 그 다음에 10관입니다. 이 10관 조항은 상당히 유명하죠. 10조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 모두 일본국 간원이 심판한다. 자, 이 문자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인들과 또는 조선 상인들과 어떤 이제 거래를 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범죄를 저질러요. 조선의 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도 우리 정부는, 조선 정부는 이 일본인들의 범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법이 처벌할 수 있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를, 이런 특권을 우리는 치외법권이라고 부르죠. 치외법권.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와서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이 외교관들이 누리는 전형적인 외교적 권리예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일본 외교관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상인들, 일본 민간인들까지 이 취해복권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무역을 할 때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무역이지만 아주 불공정한 불법적인 약탈 무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조선에 많은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 조선이 법으로 이 일본 상인들을 제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평을 줘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취해복권은 당시 일본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주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할 때 취해복권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국 국민들의 말하자면 자유로운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조약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엄청난 침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마치 조선 정부가 허락을 해준 것처럼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선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바로 이어서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 부록 조약이 지금 체결이 되는데요. 이게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조약입니다. 자, 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은 이제 조일 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인데요. 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무역 활동을 할 때, 통상을 할 때 조선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화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해서 바로 통상을 하게 되면 조선에서 통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지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을 하나 적어준대요. 자, 의류지 무역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지금 한국 3개를 계약을 해가지고 통상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한국 3개를 계약을 했지만 계약 초창기에는 계항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일본 상인들과 같은 외국인들의 무역을 나라에서 조선에서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항장에 일본인들과 같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지역 반경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게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 제시된 두 가지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후속 조약으로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이 되는데 이 조일 무역 규칙은 글자 그대로 통상에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항을 정리해 놓은 이런 조약이에요.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도 당연히 일본의 경제 침탈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조선에 굉장히 피해를 주게 되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 조선의 양곡, 식량이죠, 식량. 쌀을 일본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본의 우리나라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걸 허락을 한다는 이런 조항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로 들어갔다는 것은 일본에서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해 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부터 산업나라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이 돼버리면은 일본은 이제 식량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쌀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화, 공업화가 큰 걸림돌을 갖게 되죠. 더 쉽게 말하면 일본의 산업화, 공업화 또는 근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식량의 조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일 무역 규칙을 만들면서 일본은 조선에서 마음대로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조선은 거꾸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인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쌀을 가져갈 때 이 쌀을 제값에 가져가지 않아요. 특히 조선 농민들은 가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쌀을 제값에 팔지는 못하고 현금을 얻기 위해서 헐값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팔수록 실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다가 개항 이후로 일본에 대량으로 쌀이 유출이 되버리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식량 부족 사태가 와버리게 됩니다. 쌀이 부족하게 돼요. 자, 쌀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쌀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식량이 유출이 되면서 조선에서는 쌀값뿐만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되는 이런
조선의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빈민들까지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선이 앞으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불평등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는 무관세 특혜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외부의 상품을 들여올 때는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조일무역규칙에서는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특혜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일본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관세 특혜를 누리면서 일본 상품들이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선에서 생산되는 옷감이라든지 기타 생필품들이 쉽게 팔리지가 않게 되겠죠. 가격 경쟁에서 시장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공업자들도 고통을 겪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과 여기에 뒤따른 후속 조약들, 조일수호조기 부로 조일무역규칙이 앞으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뒷받침되는 배경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어서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조선이 일본의 문호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문호 개방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서구의 열강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들어온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영국, 프랑스보다도 미국하고 우리가 먼저 문호 개방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게, 배경이었던 게 이 조선 책략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조선 책략은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에요. 쓴 저서예요. 근데 이제 이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 1870년대 일본의 우리 조선에서 파견된 수신사라는 문물시찰단, 이 문물시찰단의 대표였던 김홍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요. 자, 이 책의 이름을 잘 보세요. 청나라의 외교관, 정치가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조선하고 관련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교과서 18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교과서 180페이지 보면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지금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황준헌의 조선책략 아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자, 이 문장 이해되나요? 조선은 우리가 본 것처럼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요충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은 아시아에서 반드시 여러 나라가 우리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금 황준헌이가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이 밑으로 오면은 이 조선 주변에 있는 중동,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도 말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이 서양의 어떤 특정한 나라에 넘어가 버리면 서구의 열강이 조선에서 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은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열강들 가운데 가장 이제 조선에 근접해 있는 나라의 침략을 지금 황준헌이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조선이 위태로 오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조선이 서양 세력의 침략에 넘어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도 위험해지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가장 조선을 공격하라고 가까이 다가와 있냐? 바로 이 러시아죠, 러시아. 자, 러시아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1860년에 연해주로 진출한 러시아는 지금 남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우리 조선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세력을 팽창할 때 제일 먼저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황준헌이 볼 때 조선은 러시아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건데 조선이 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준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이 이 아시아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침략이 지금 예견되고 조선이 러시아에 넘어가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반드시 조선이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혼자 승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되냐, 지금 황준월의 개인 의기력이 필요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 오직 조선은 중국과 친하며 그 다음에 일본과 맺고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의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해관계에 놓여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국과의 결속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연합을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 열강들 가운데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와 경쟁 상태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용해야 되냐, 미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인물의 주장이냐면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원의 주장이에요. 당시 수신사를 파견된 조선의 관리 김홍식은 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가지고 돌아와서, 자, 중국에서도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위험하게 여기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하고도 개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면서 지금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학습지를 다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의 알선이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청나라가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수구정을 체결하도록 청이 조선 정부의 일종의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 잘 보세요. 조선에 지금 정치적인 기득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청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선에 지금 이미 강화도 지역으로 일본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연해주에 러시아가 내려와서 언제든지 조선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어떻게 하면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어떤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청나라는 난징 조약 이후에 자기 나라 자체가 서구 열강의 침략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이 청이 직접 조선의 어떤 외교 문제에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조선에서 특정 나라가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러시아 이외에 다른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놓으면 그 와중에 청의 영향력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외교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수교를 조선 정부에 중재를 하는데, 이때 중재의 목적이 두 개의 지금 나라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기 연해주까지 내려와 있는 러시아 견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일본 견제죠. 우리가 방금 전에 황준원의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과 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황준원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미국하고의 수교를 알선한 청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그래서 조선에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일본도 견제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새로운 나라 미국을 끌어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문호개방 조약으로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양 국가가 체결한 문호개방 조약으로는 첫 번째죠. 자, 이 조약도 역시 이제 불평등 조약인데, 이게 강화도 조약하고 조금 다른 점이, 우리 이제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봤기 때문에 이 조약에 문장 하나를 잘못 쓰면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할 때는 무조건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선도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측의 의도가 약간 반영돼요, 이 조약에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규정이 되는 두 가지 조항이 여기 거중 조정 조항이라는 것과 관세 부과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이 관세 부과 조항은 쉽죠. 아까 우리 강화도 조약을 해결할 때는 후속 조약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특혜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할 때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 조항을 마련하게 돼요. 자, 이거 조금 잘
달라진 점이죠. 강화도 조약하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처음 듣게 되는 지금 단어가 나옵니다. 거중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 180페이지를 잠깐 참고를 해주세요. 교과서 180페이지 단어를 좀 찾아봐 주세요.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본문 왼쪽에 보면 거중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것이다. 이걸 거중조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조선과 미국이 지금 조약을 체결하는데 거중조정을 약속을 했어요. 이 조선이 나중에 일본과 같은 제3국의 침략을 받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조선은 어느 나라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냐?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조선 싸움에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조항을 지금 만들어놔요. 이 거중조항이 왜 이야기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때 조선의 조선 정부의 고종 임금이 이 을사늑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냐, 중재를 요청하게 되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게 돼요. 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미일 수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1905년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중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이 을사늑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조약의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조약에서도 당연히 취해법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조선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미토수 통상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바로 이 최국대우 조항이에요. 자, 이거 특별히 별표해놓으세요. 최국대우 조항. 이거 조미토수 통상조약에서 처음 나오는 조항인데요. 자, 다시 교과서 180페이지 자료를 봐주세요. 자, 단어 보입니다.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 미국에게 지금 최국대우를 주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이 나중에 청이나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다른 특혜를 줘요. 그러면 일본이나 청나라에게 준 특혜를 어느 나라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냐? 미국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최국대우만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일일이 미국이 이권을 얻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가 누리는 특혜까지 미국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엄청난 조항이죠. 이 최국 조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 약소 국가들에게 어떤 이권을 침탈할 때 이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침략적인 조항이에요. 불평등 조항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 최국대우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서 이 최국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최국대우 이 조항을 보고 바로 다음에 1883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협박을 해가지고 두 번째 무역규칙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해요. 여기에서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국대우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 이것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체결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조미통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례로 외교 사절단을 보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미국에 파견한 조선의 외교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1883년에 미국에 건너가게 돼요. 말하자면 청나라나 일본을 빼고 아시아 국가들을 빼고 우리 조선이 서양 세계에 파견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에요. 여기 교과서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국의 전통 복장을 하고 미국 한복판에 가게 되는 이 보빙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빙사로 파견된 이 사람들은 당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순찰을 하고 유럽에 말하자면 발달된 근대 문화를 배워오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 조선의 개화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살펴보면
미국하고 문호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선은 기타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영국, 독일 83년에 들어오고요. 러시아가 84년에 들어오고요. 프랑스가 86년에 들어와요. 자, 요걸 지금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83년에 들어오는 영국, 독일 같은 나라는 자, 메모하세요. 이 나라들도 청의 중재로 들어옵니다. 청의 알선으로. 그러니까 82년, 83년은 이 청나라가 중재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만 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을 끌어들이는 이 시기가 82년, 83년 이 시기거든요. 근데 이 82년, 83년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곧 다음 차시에서 배우게 되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예요.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으로 청나라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청의 중재 역할로 청의 중재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찍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지금 연해죠.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는 조금 늦지요. 1884년이에요. 이 1884년에 들어오는 러시아는 청나라의 중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메모하세요. 자발적으로, 우리 조선 정부가 자발적으로 러시아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조금 주목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 조선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침략의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오늘 여기 지금 이 내용에서는 우리 조선 정부가 스스로 러시아의 문호를 개방해서 러시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조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84년. 뭔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러시아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하고 또 제국주의로 가장 먼저 변신하는 나라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일찍부터 우리 조선에 이항선을 보내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미국이 먼저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프랑스가 들어오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다른 서구 열강보다 조금 우리나라에 늦게 이 문호개방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문호개방 조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다른 나라들처럼 개항과 통상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의 자유까지 요구를 하게 돼요. 우리 병인 박해 이야기 기억나죠? 천주교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들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면서 항상 천주교의 자유를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하고 협상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요. 1886년에 우리가 프랑스하고도 문호개방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조선에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는 게 바로 몇 년이라는 이야기냐? 86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단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3차시 강화도 조약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의 문호개방 조약을 우리가 사사시 살펴보고 이 조약들이 앞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이용이 되는 어떤 불평등 조약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동시에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시작이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 근현대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3차시 학습지 내용을 녹화를 해서 제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하게 될 건데요.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말고 시간을 내서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참고로 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문이 있는 내용은 학습지에 기재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